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앞둔 평범한 노년 여성입니다. 평생 남에게 속내를 잘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얼마 전 겪은 기가 막힌 경험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가정사지만 솔직하게 털어놓고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을 얻고 싶네요.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과 단둘이서 오붓하지만 조금은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뿐인 아들도 얼마 전부터 머나먼 타국에서 일하게 되어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며느리였습니다. 처음 새신랑인 아들이 해외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일 때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늙은 어미 혼자 이 큰 집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말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당연히 아들을 따라가던지 아니면 친정이라도 들어간다고 할 줄 알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2년이면 되는 거 맞지?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해서 다녀와. 내가 어머니 잘 모시고 있을게.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고작 1년 남짓한 기간을 겪은 것뿐인데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시댁에 살겠다고 하는 게 의외였기 때문이죠. 아들도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뭐? 아니, 당신 나 없이도 엄마랑 여기서 계속 살겠다는 거야? 아들의 그런 반응에 며느린 피식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왜? 그게 이상해? 자기 2년이면 돌아온다며. 근데 고작 그 2년 때문에 내가 병원 그만두고 자기 따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짐 싸고 이사하고 그런 것도 너무 번거롭잖아.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난 그냥 지금처럼 여기서 지낼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오히려 아들과 제가 당황했습니다. 며느린 싱긋 웃으며 그런 저를 향해 물었죠. 어머니, 저랑 둘이 사는 거 괜찮으시죠? 저 어머니 불편하지 않게 잘할게요. 아니, 나야 당연히 좋지. 아유, 혼자 먹는 밥이 어디 맛이나 있겠니? 고맙다. 그래서 아들이 해외 발령을 받고 먼 타국으로 떠난 뒤에도 저는 예전처럼 며느리와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싹싹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아이입니다. 교대 근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고되게 하는지 저도 모르는 게 아닌데 며느린 밤을 꼬박 새우고 들어온 날에도 제 끼니부터 챙겼어요. 새벽에 퇴근해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도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는 며느리를 볼 때면 저는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진아, 너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밥이야 집에서 노는 내가 하면 되지. 안 그래도 미역국 끓이려고 미역 불려놨는데. 아니에요. 제가 끓여드리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미역 불려주셔서 바로 끓이면 되겠네요. 밥은 있고 반찬만 담으면 되니까 금방 차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면 아들이 곁에 없다는 허전함도 금방 잊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져 집에 한기가 들면 어느새 소파 위에 무릎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걸 알고 말하지 않아도 살뜰히 챙겨주는 아이였죠. 고혈압이 있는 제가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야 하는 날이면 며느린 한사코 말리는 저를 설득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 버스는 무슨 버스예요? 제가 모셔다 드리면 되죠. 아휴, 너 그러다 몸 상한다. 일하다 아침에 들어와 놓고 거긴 또 왜 또 따라간다고 그래. 괜찮아요. 대신 저녁에 출근하니까 점심 먹고 들어와서 좀 자다 가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그럴 때마다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곤 했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도 그 한마디 앞에선 까맣게 잊히곤 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난 사이인데 어쩜 그렇게 살갑게 제 속을 헤아려 주는지. 그러는 동안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런 며느리를 두고 한마디씩 했죠. 오가다 가끔 마주치면 하나같이 부러움 섞인 말을 쏟아냈어요. 아이고 복도 많으셔. 저렇게 싹싹한 며느리가 곁에 있어주니 얼마나 든든해요. 열아들 안 부럽겠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웃으면서 시어머니 팔짱 끼고 다니는 며느리가 어디 흔해? 거기다 그 큰 병원에서 일하고 그럼 아마 돈도 꽤 잘 벌걸?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짐짓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론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나 봐. 그래서 슬쩍 자랑 아닌 자랑을 하기도 했죠. 솔직히 그맘때 저는 어딜 가든 며느리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트에서 이웃을 만나도 친구들 모임에 나가도 누가 묻지 않아도 며느리 얘기만 늘어놓는 통에 아직 며느리를 보지 못한 친구들은 입을 삐죽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나니 저는 더 이상 그 애에게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제 노후 자금이 든 통장까지 턱하니 맡길 만큼 저는 며느리를 믿게 됐죠. 유진아, 이거 네가 좀 맡아서 관리해 주겠니? 늙으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데 내가 어디다 두고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니? 그리고 솔직히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너무 새로운 사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 물정 모르는 노인네 하나 홀랑 털어먹는 건 일도 아니라잖니. 그래도 나보다는 젊은 네가 관리하는 게 마음이 놓일 것 같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며느리라면 제 전부를 맡겨도 전혀 불안하지 않을 만큼 그 애를 믿었고 똑소리 나는 애가 상황에 맞게 잘 관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말을 들은 며느린 한참을 망설이다 제 손을 가만히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혹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는 며느리에게 통장을 맡긴 뒤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들은 멀리 있어도 며느리가 곁을 지켜주니 남은 생은 더 바랄 것 없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평온하기만 하던 나날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아들이 떠나고 몇 달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귀가가 부쩍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저 병원 일이 바빠 그러려니 했어요. 간호사라는 게 워낙 손이 모자라는 직업이라 야근이며 연장 근무가 잦을 줄은 저도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니 아무리 묻어난 저라도 슬슬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더 마음에 걸렸던 건 늦게 들어온 며느리의 얼굴빛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리 고된 밤 근무를 마치고 와도 저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어둡고 불편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서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하루는 분명 낮 근무라고 했던 애가 밤 11시가 다 되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붙잡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유진아, 오늘도 늦었네? 너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요즘 얼굴이 영 안 돼 보인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환자가 많아서 늦은 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무슨 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며칠째 이 시간에 들어오면 어디 피로가 풀리겠니? 이제부터 자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고는 힘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길래 제가 혹시나 하고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면 어미한테 말을 해라. 응? 하지만 며느린 펄쩍 뛰었어요. 일은 무슨 일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어머니.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늦었는데 어머니도 얼른 들어가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던 아이가 그날은 아무렇게나 벗어둔 채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전 힘들어 보이는 아이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캐묻지 못했어요. 젊은 사람이 직장일로 힘든 걸 늙은이가 들쑤셔봐야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좋을 게 없다 싶었거든요. 그저 맛깔난 반찬을 만들어 밥이라도 한 술 더 뜨게 해주고 며느리가 끓여주던 국을 이제는 제가 끓여 밥상에 올려두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물끄러미 며느리 방문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방 청소나 좀 해줄까? 요즘 매일 넣는 통에 어디 청소에 신경 쓸 겨를이나 있겠어? 그래서 저는 좀처럼 들어가지 않던 며느리 방에 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도 하고 이부자리도 털어 햇볕에 말려줬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쓸고 닦으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치웠죠. 애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바쁜 와중에도 너저분하게 하고 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침대 밑을 닦으려고 허리를 숙인 순간 저는 그만 깜짝 놀라서 손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쇼핑백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일부러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려고 한 것처럼 침대 밑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어져 있더군요. 아니 이게 뭐야? 무슨 백화점 쇼핑백이 이렇게나 많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을 보고 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충 봐도 알만한 값비싼 명품 가방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쇼핑백을 하나 더 꺼내봤더니 이번엔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가지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꺼내는 쇼핑백마다 고가의 새 물건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허공에 손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니 얘가 평소에 알뜰하고 야무진 애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다 얼마야? 더 황당한 건 옷이나 가방 전부 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 그대로 방치됐다는 겁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붙은 게 대부분이었고 어떤 건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 월급으로 그런 걸 척척 사들였다는 게 이상하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애가 아무리 잘 번다고 해도 이렇게 낭비하면서 살면 괜찮은 건가? 설마 빚까지 지면서 사들인 건 아니겠지?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지? 아니 혹시 원래 이렇게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앤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히고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전 차마 며느리에게 대놓고 그 일에 관해 물어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괜히 섣불리 의심하는 티를 내고 어설프게 잔소리라도 했다가 그때까지 좋은 사이로 유지되던 고부관계가 틀어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것을 못 본 척 쇼핑백을 도로 침대 밑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불씨가 자리를 잡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들어온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넌지시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유진아, 너 요즘 뭐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건 없니? 내가 용돈이라도 좀 보태줄까 해서. 하지만 며느린 빙그레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고 어머님도 참, 저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명품 가방 하나쯤은 들고 다닌다던데 넌 그런 욕심도 없니? 헌데 그런 제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에이, 매일 병원이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현우 씨 한국 들어올 때 공항 면세점에서 하나 사다 달라고 할게요. 거기서 사면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나중에라도 사고 싶은 거 생기거든 꼭 나한테 말해라. 알겠지? 네. 근데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긴 그냥 젊을 때 남들 다 사는 거 우리 며느리도 사서 이쁘게 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 요즘 좋은 옷이며 가방이 어디 좀 많으냐?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을 고치더니 또 밝은 얼굴로 웃어 보이더군요.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무거운 가죽 가방보다 에코백이 훨씬 예쁘고 비싼 옷 입고 불편하게 다니느니 가성비 좋은 옷 입고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더욱 혼란스럽고 며느리가 어떤 애인지 알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품엔 관심도 없다던 아이가 왜 침대 밑에 그런 물건을 잔뜩 숨겨놓고 사는 걸까요? 겉으로 시부모에게 야무지고 알뜰한 척하고 싶어서 이중생활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불씨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여고 동창들을 만나 시내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강남에 오랜만에 나가니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정신이 없더군요. 그래서 얼른 집에 돌아와 쉬고 싶은 마음에 부랴부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길 건너편 한 건물에서 나오는 낯익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손에 든 가방하며 입은 옷 색깔이며 그날 아침에 출근하던 모습 그대로더군요. 시계를 보니 일찍 출근한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넘긴 했더라고요. 헌데 병원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슨 볼일을 본 건가 싶어 며느리가 나온 곳을 무심코 살펴보던 저는 의아한 마음에 고개를 갸웃거려야 했습니다. 그곳이 다름 아닌 웨딩드레스 샵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혹시나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간판에 큼지막하게 적힌 글씨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웨딩드레스 파는 곳이 맞는데 제가 왜 저기서 나와? 그곳은 분명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드나들 법한 곳인데 며느리가 왜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건지 이상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며느리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핏 봐서는 남자 같았는데 하필 그때 지나가는 버스가 제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상대의 얼굴까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괜히 다급한 마음이 들어 그런 며느리를 쫓아가 보려고 했는데 신호에 걸려 서 있던 버스가 떠나자 며느리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여기저기 둘러봤지만 끝내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애가 그런 곳에 들락거릴 일이 뭐가 있을지 이상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유, 설마 유진이가 자기 드레스를 보러 간 거겠어? 친구 누가 결혼하는데 같이 골라달라고 해서 도와주러 간 거겠지. 하지만 전 그날 집에 돌아왔어도 좀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친구 때문에 간 거라고 생각할 일이었지만 그맘때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겹치며 저를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침대 밑에 명품 쇼핑백, 까닭 모를 늦은 귀가, 그리고 웨딩드레스 샵에서 나오던 며느리의 모습. 각자 떼어놓고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하나로 엮이며 저를 혼돈의 세계로 안내했어요. 혹시 유진이한테 새로운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아이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유진이가 그럴 애는 아니지. 그러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야무지고 착한 애라도 아직 젊디 젊은 앤데 결혼하고 1년도 못 살고 남편하고 떨어져 지내면 외롭지 않을까? 원래 저렇게 성실한 애들이 나쁜 꼬임에 잘 넘어가는 법인데. 그러다 또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못된 생각을 떨쳐내려 했었어요.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제 속을 새까맣게 태워버릴 기세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린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서성이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몇 해 전 떠난 남편을 향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 보고 있지? 유진이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꿈에서라도 나와서 좀 알려줘. 우리 현우는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혹시 며느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닐까봐 너무 불안해. 그 좋은 애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먼저 떠난 남편이 그날따라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라도 제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고 의논하고 싶은데 그러다 괜히 멀쩡한 며느리 욕먹게 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거리다 보니 괜히 서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까지 왈칵 솟았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불안에 짓눌려 며칠을 보내고 나니 저는 사람이 영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푸석푸석했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고혈압 약을 타러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와 점심나절이 지나고 일어나 부스스한 얼굴로 한사코 저를 따라 나섰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차피 오늘도 저녁 출근이니까 시간 괜찮아요. 아니다, 됐어. 그냥 버스 타고 다녀오마. 너도 좀 쉬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차로 가면 금방 갈 거리를 뭐하러 버스를 타고 돌아가요.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저는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사코 권하는 며느리의 말에 거절할 수 없어 떠밀리듯 차에 올랐습니다. 사실 그맘때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힘들었어요.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도 침대 및 그 쇼핑백이며 웨딩드레스 샵에서 나오던 모습이 떠오르면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내내 말없이 진료만 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운전에만 집중하는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어찌나 길고 갑갑하든지 저는 자꾸만 한숨을 내쉬게 됐죠. 그렇게 얼마쯤 달렸을까요? 집에 도착할 시간을 10여 분 남겨뒀을 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며느리는 곁눈질로 화면을 힐끔 보더니 어쩐 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두더군요. 그런데 끊겼던 전화가 다시 울리고 또 한 번 끊겼다가 세 번째로 울리자 며느리가 눈에 띄게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뭐 급한 전화일지도 모르는데 안 받아도 되겠니? 병원에서 운전하면 어쩌려고? 그런 제 말에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괜찮아요. 지금 운전 중이니까 제가 이따 확인하고 연락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멈췄던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손을 뻗어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너 운전 중이니 내가 대신 받아서 나중에 연락한다고 해주마. 헌데 그런 제 말에 며느리가 필요 이상으로 당황하며 소리치듯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하지만 그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이미 제 손은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낯빛이 삽시간에 어두워지더니 거칠게 손을 뻗어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를 찾는 전화가 분명했는데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보, 오늘 새벽에 볼까? 왜 말이 없어? 듣고 있어? 유진아.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여보라니, 게다가 새벽에 보자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며느리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맘 같아서는 전화기에 대고 이런 말을 묻고 싶었는데 너무 놀라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네 아들 맞아? 물론 그 목소리가 아들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아들은 먼 타국 땅에서 일하고 있을 테고 새벽에 며느리를 만나러 올 수도 없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아들의 목소리는 그런 능글맞은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였죠. 그런데 멀쩡한 남의 며느리를 여보라 부르는 그 낯선 사내는 도대체 누구인지. 저는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며느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새벽에 교대하는 병원 동료가 장난친 거예요. 워낙 짓궂은 사람이라 가끔 저렇게 농담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한다니까요. 하지만 전 그 말을 도무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친한 동료라 한들 남의 부인을 여보라 부르며 새벽에 만나자고 하는 게 어디 정상인가요? 물론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람 중에 생각 없이 그런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무렵 저는 가뜩이나 며느리에 관한 의심을 차곡차곡 쌓아오던 터라 그 한 통의 전화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아무리 친한 동료라고 해도 외간 남자 입에서 나올 소리니? 어떻게 멀쩡한 남의 부인을 여보라고 불러?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난친 건데 제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따끔하게.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말이 나왔으니 해보자. 요즘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질 않나. 방에 그 비싼 것들은 또 다 뭐야? 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라 가만히 있었는 줄 아니? 며느리가 쩔쩔매며 변명하는 모습을 보니 우라통이 터져 저도 모르게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침대 및 명품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고는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다 사정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운전 중이라. 나중에 뭐든 맨날 나중이지. 됐어. 더 들을 것도 없다. 차 세워라. 네? 아니, 어머니 갑자기 차를 세우라니요. 다 와가는데. 세우라면 세워! 나 너랑 더는 한 차에 못 있겠으니까 어서 세우라고!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숨이 턱 막혀오는 통에 저는 도저히 그 차 안에 단 1초도 더 앉아있을 수가 없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하며 저를 말렸지만 한번 끓어오른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헌데 그때 마침 신호등이 바뀌어 차가 천천히 멈춰서던 참이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안전벨트를 벗어 던지듯 풀어버리고 차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며느리가 기겁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안 돼요. 위험해요. 며느리가 자지러지듯 소리치며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차에서 뛰어내리듯 내려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길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죠. 등 뒤로 며느리가 비상등을 켜고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틀어막으며 외면하고 곧장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위험하다고요. 저는 앞으로 걸어나가고 며느리는 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점점 등 뒤에서 절 부르는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눈앞이 흐릿해지더군요. 분하고 서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친딸처럼 아들보다 더 믿고 의지해온 며느리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믿었는지 노후 자금까지 통째로 맡겨뒀는데 그동안 살갑게 굴던 며느리의 미소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속이기 위한 가면처럼 느껴져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현우야, 너한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하니? 네가 그렇게 믿고 있던 유진이가 이런 애였다니.
저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며느린 자기 좋을 대로 변명을 늘어놓을 텐데 그 말을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며느리 의심하다가 화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진실인지 확인하는 게 낫겠어. 그래야 현우한테 말을 하든 말든 정할 수도 있지. 솔직히 며느리의 부정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제가 정황상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것뿐이었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괜한 말로 자식 마음에 못을 박았다가 나중에 원망이라도 들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제가 오해라도 하는 거라면 행여 부부 사이만 갈라놓는 꼴이 될까봐 그것도 겁이 났어요. 결국 그 일은 저 혼자 힘으로 매듭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느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과 그 낯선 남자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빈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보이길래 차를 세우고 올라탔죠. 인상 좋은 택시기사가 웃으며 묻더군요. 어디로 보실까요, 어르신? 하지만 저는 선뜻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가 먼저 돌아와 있을 그 집에 그런 만신창이가 된 마음을 안고 도저히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 사람 뒷조사 같은 거 해주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흥신소라고 하던가? 심부름센터라고 하던가? 아이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요즘은 탐정사무소라고 하는 것 같던데.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탐정사무소요? 알죠? 요 앞 사거리 건물에 하나 있긴 한데 거기로 모셔다 드릴까요? 네, 그리로 좀 갑시다. 부탁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확신이 서지 않던 마음이 좀 굳건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만 듣고 살아온 제가 그런 곳에 찾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런데 막상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한 일을 당하고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했지만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까진 결코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떨려오는 마음을 다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유진아, 노인네가 겁이 많아서 주책맞게 멀쩡한 널 오해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니? 잠시 후 택시기사가 저를 그 탐정사무소라는 곳 앞에 내려줬지만 안으로 발을 들이기까지 저는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여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행여 며느리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자꾸만 가슴이 떨리고 주저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대로 가슴앓이만 하다가는 정말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큰맘 먹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안경을 쓰고 깐깐해 보이는 중년 사내가 한 명 앉아있다가 절 보고 자리를 권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며느리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전에 없이 늦은 귀가며 침대 및 명품이며 웨딩드레스 샵에서 나오던 모습이며 그리고 그 낯선 남자의 전화까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눈물을 찍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할 말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마지막엔 눈에 힘을 주며 얘기를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는지 그걸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내가 멀쩡한 며느리를 의심하는 못난 늙은이인지 아니면 정말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배신한 건지 제발 사실대로만 알아봐 주세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네요. 며느님 일과를 며칠만 따라붙어 보면 그 남자가 누군지, 둘이 정말 어떤 사이인지 금방 드러날 겁니다. 다만 어르신, 너무 미리 단정짓지 마세요. 이 일을 하다 보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과 전혀 다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으니 탐정이 최대한 마음을 놓게 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상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 귀에는 어떤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거듭 빠른 일 처리를 부탁한 뒤 착수금을 건네고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린 초췌한 얼굴로 달려나와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어머니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처럼 저와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됐다. 출근한 시간인 것 같은데 어서 준비하고 나가거라. 제가 냉기를 뚝뚝 흘리며 하는 말에 며느리가 뭐라도 대꾸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차갑게 돌아서 버렸죠. 그래도 며느린 뭐라도 말하고 싶은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일은 피곤하구나. 네 말대로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내 통장 이제 내가 그냥 관리하마. 바쁜 너한테 그런 것까지 맡기는 게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며느린 눈물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 제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며느리가 의심스럽다고 한번 맡겼던 통장을 득달같이 빼앗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매정하게 느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제 통장에 든 돈은 아무 이상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더군요. 저는 그날 상처받은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며느리의 얼굴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입맛도 잃고 잠도 설치며 오로지 탐정사무소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빨리 아무 일도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딴 남자와 눈이 맞은 거라면 그 사실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치며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모든 게 제 오해와 노파심이기를, 부디 우리 아들 며느리 무탈하게 해로하며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제발. 며칠 후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은 채 탐정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남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려놓더니 무거운 얼굴로 말문을 열었죠. 어르신,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르신이 생각하시던 그런 불륜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네? 불륜이 아니라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 남잔 도대체 누군데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묻자 탐정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쳐놨어요. 거기엔 동료들과 웃으며 퇴근하는 며느리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며느리 퇴근하는 모습 아닙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며느님이 퇴근하는 거, 이건 며느님이 출근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죠. 근데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저는 며느리가 남자 만나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건데요. 그러자 상대가 한숨을 쉬며 사진 속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이 사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한 거 모르시겠어요? 며느님 뒤를 좀 보시면. 그 말에 저는 인상을 잔뜩 구기며 사진을 들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찍힌 사진마다 멀리 떨어진 구석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마치 며느리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탐정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니, 이 남자가 우리 며느리 주변에 계속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구죠?
그러자 탐정은 대답하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해 보여주더군요. 영상 속에서는 며느리가 질색하며 피하는데도 한 남자가 막무가내로 들러붙어 무언가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 손에 들린 건 한눈에 봐도 유명한 명품 이름이 적힌 쇼핑백이었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탐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 남자가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명품을 선물하는 건가요? 그 말에 탐정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게 선물한다고 하긴 그렇고 뭐 강제로 떠안긴다고 해야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이 남자 며느님이 일하는 병원의 환자였습니다. 며느님이 종합병원 정신과 간호사잖아요. 그쪽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탐정의 말에 화들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신과 환자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우리 며느리한테... 의료 기록을 알아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알아봤더니 이 남자가 망상이 심한 환자랍니다. 그래서 며느님을 자기 전처라고 굳게 믿고 있다지 뭡니까? 그 오래전에 헤어진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랑 재혼하려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며느님이 그 전처라며 자기한테 돌아와야 한다고 집요하게 따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처와는 교통사고로 오래전에 사별한 상태였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이어지는 탐정의 놀라운 말에 저는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가 막혀 뭐라고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멀쩡한 남의 며느리를 자기 아내라고 우기며 따라다녔다니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탐정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며느님이 퇴근하면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따라붙고 집 근처까지 쫓아오는 날도 허다합니다. 며느님이 아무리 모진 소리라고 부리쳐도 막무가내예요. 어르신, 그 침대 및 명품들 말입니다. 그거 며느님이 산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일방적으로 사다 안긴 게 분명합니다. 받지 않으면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할지 몰라 무서우니까 일단 받아두고 차마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숨겨둔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 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샵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남자가 며느리 손목을 끌고 가서 억지로 드레스를 입어보자고 윽박지르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의문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명품에는 관심도 없다던 며느리 말은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비싼 물건들을 새 것 그대로 처박아 둔 것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간의 늦은 귀가도 불편해 보이던 얼굴도 전부 그 남자를 피해 다니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멀쩡한 며느리를 오해했다는 사실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리다시피 하며 며느리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장면도 떠올라 머릿속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가뜩이나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며 힘들었을 며느리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탐정에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 미친 사람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쩐지 그 착한 애가 갑자기 이상해질 리가 없는데 제가 애를 못 믿고... 안타깝지만 며느님은 피해자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피해자죠. 탐정은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사내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온몸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가 계속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랑 같이 사는 그 시어머니라는 할망구가 매일 몇 시에 어디로 산책 나가는지 내가 다 알아. 그 늙은이한테 우리 관계 다 말하고 그 결혼 파탄 내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건 그 남자가 며느리를 협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사내가 거친 목소리로 저에 대해 떠들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죠. 남자의 협박 뒤로 울먹이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평소 그 야무지고 당차던 아이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빌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직 치료가 덜 되신 것 같으니 다시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족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시끄러! 너까지 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유진아, 제발 이러지 말고 너나 정신 차려. 우리 예전에 행복했잖아. 네가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네가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다시 돌아갈 테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제야 왜 며느리가 그렇게 매일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왜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말수가 줄었는지 모든 게 한꺼번에 이해됐어요. 그 여리고 순한 것이 제가 행여 다칠까봐, 멀리 있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그 무서운 협박을 혼자서 다 끌어안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매정하게 의심하던 며느리의 그 모든 행동이 실은 저를 지키려는 안간힘이었던 겁니다. 저는 갑자기 목이 타는 것 같아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켜며 말했어요. 이를 어쩝니까?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 불쌍한 것을 의심했네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그간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겁먹을까봐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입을 다물던 그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지 헤아려 보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어요. 며느린 행여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이라도 받을까봐 끝까지 쉬쉬하며 어떻게든 그 사람을 다시 입원시키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탐정이 어쩔 줄 몰라 한숨만 쉬는 절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만하면 증거도 충분하니 더 늦기 전에 손을 쉬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탐정 말을 들으니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멀쩡한 며느리를 의심하느라 흘려보낸 시간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지만 지금부터라도 저 자신과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제가 이 증거들을 다 가져가도 되겠죠? 우리 며느리 더는 이런 무서운 일 당하지 않도록 당장 신고해야겠어요. 그럼요,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며느님도 경찰에 도움을 청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인가요? 아니 그런데 왜... 씁쓸한 얘기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이런 부류의 스토킹 범죄가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미 며느님도 이 상대를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더욱더 제가 나서야겠네요. 나라에서도 못 지켜주는 며느리 저라도 지켜야죠. 그러면서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막상 밖으로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의심이 거치고 나니 그 자리에 미안함과 함께 반드시 며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이 차올랐거든요. 돌이켜보면 제가 차 안에서 그 전화를 받은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긴 했지만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탐정사무소에 찾아올 결심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 전화를 받은 덕에 며느리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며느리는 계속 혼자 그 무서운 고통을 짊어지고 고민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을 다잡고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어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이제 다 알았으니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가 가고 드디어 며느리가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제 번호가 뜬 것을 확인하고 한참을 망설였는지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 떠오르자 입을 떼기가 무섭게 눈물부터 쏟아지더라고요. 유진아, 내가 다 알았다. 너 미친 인간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게 정말이냐? 제 말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치듯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 그걸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하냐? 그래, 내 솔직히 다 말아마. 그때 그 전화 받고 내가 놀라서 탐정한테 부탁했다. 네가 만나는 남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그게 글쎄 정신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다니. 유진아, 내가 널 어떻게 의심했는지 정말 미안하다. 맡겼던 통장까지 빼앗고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울먹이던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의심하시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혹시나 무슨 일을 저지르진 않을지 그게 너무 무서워서 다른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 다 안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말거라. 이 일은 너 혼자 감당할 일 아니야. 어서 집으로 오너라. 우리 같이 의논하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야윈 등을 말없이 토닥여줬죠. 그러고는 차분히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며느리 앞에 놓아주고는 그간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환자분이 퇴원하고 나서부터 자꾸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집까지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걸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협박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렇게 매일 사색이 돼서 들어왔던 거구나. 나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될걸.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하실까 싶어서요. 연세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신데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위험해지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울먹이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런 일은 네가 참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니. 무서워 말고 우리 정식으로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이번엔 내가 같이 가서 끝까지 옆에 있어주마. 보아하니 그 사람은 아직 환자야.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해야지. 알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도 연락해서 부탁해봤는데 가족선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론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부부가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여자가 갑자기 사고로 떠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유, 저런. 그렇다고 그런 정에 이끌려서 이런 상황을 견디기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빨리 치료받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니? 저도 생각지 못한 남자의 사연은 안타까웠지만 그보다는 며느리와 저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함께 경찰서로 가 탐정사무소에서 받아온 사진과 협박 녹음, 그동안 그 남자가 보낸 명품과 문자 사진까지 증거란 증거는 모조리 챙겨가 내밀었어요. 무엇보다 이미 받아둔 접근금지 명령을 그 남자가 수도 없이 어겨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담당 형사도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며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까지 더해지겠네요.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신고했을 때는 접근금지 명령만 받고 흐지부지 되었지만 그때는 심각한 증거를 들이밀어서인지 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그 남자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반복된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협박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그 남자를 구속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가는 대신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됐죠.
그제야 며느리는 길고 무서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린 비로소 마음 편히 출퇴근하게 되었고 더는 밤늦게 사색이 되어 집에 들어오는 일도 없어졌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 저와 며느린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행여 자식이 걱정할까 망설였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가족끼리는 무슨 일이든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 말에 며느린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번 일도 어머니 아니었으면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다니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일 마무리 잘하고 돌아와. 내 옆엔 열남편 안 부러운 시어머니가 계시잖아. 그 말에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웃어버렸습니다. 그런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가고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며느린 예전처럼 환한 얼굴로 제 끼니를 챙기고 무엇이든 터놓고 이야기하게 됐죠. 이웃들은 여전히 저를 보며 며느리 복 많은 사람이라 부러워하는데 이제 저는 그 말에 그저 웃기만 합니다. 그 복이 그냥 굴러온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며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이젠 알게 되었으니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그 무서운 일을 함께 겪고 나니 우리는 진짜 모녀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더욱 굳건해진 우리 고부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나날이 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